네, 박병창의 주간 증시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이 금리 인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2월에 반등 시도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재차 하락을 하고 변동성이 심한 그런 2개월을 보내고 3월을 시작한 이번 주입니다. 3월이 변곡점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서 여전히 어 변동성이 심하게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일반론들은 점세적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3 월에 우리 저도 뭐 1 월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다음 주에 있을 선물하시면 동시 만기일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중국의 양회가 끝나고 나서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 충돌도 확전되기보다는 어떤 마무리를 좀 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생각대로 되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태이고요. 그런 가운데 파월 의장이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하다시피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 월에 경기 지표가 나오면서 '한 차례 좀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악재 대비 시장이 얼마나 반영했느냐 그리고 시장의 하락보다 더 깊이 하락을 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 안정화됐다? 아니면은 미국 지수 대비 좀 강세였다? 뭐 이번 주 오늘 아침 끝난 이번 주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징검다리 하락이었습니다.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그렇다는 건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유가가 브렌트유가 $100 먼저 올라섰었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WTI가 $116까지 갔었습니다. 어제 종가가 $107.9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딱 났을 때 이제 $100 이상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곧바로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 물리적 충돌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벌써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뭐 지금 1 주가 지나고 2 주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아 이거 생각보다 예상보다 지금 전쟁이 길어진다. 그리고 확전되고 있다.' 그러면서 후발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 좀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뭐 천연가스 급등하고 유가 급등하고 뭐 다 곡물 가격 급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런 얘기들을 볼 때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료들을 보면은요. 뭐든지 일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그것이 피크를 이제 향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유가 부분도 원자재 가격 부분도 그렇다고 좀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적 가격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좋은 섹터가 있다면 이번에, 이번에 서서히 어느 정도 이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피크를 치면은 위험 신호이다. 그것이 위든 아래도 똑같습니다. 아래로 한쪽 방향으로 급격하게 내려가면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반대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저는 요번에 원자재 가격 그 유가 오르는 것들을 좀 그런 의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지금 댓글에 "우크라이나 원전 이거 큰일입니다.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핵 전쟁이 있을 수 있겠지 않냐. 뭐 3차 대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요렇게 좀 강력한 기사나 코멘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의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거지 주식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져요. 3차 대전이 벌어지고 뭐 더 확전이 돼 가지고 핵 위협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 폭락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아주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막 주임 대리하고 이럴 때 어 제 고객분 한 분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뭐냐면은 한 번에 뭐 50 억씩 주식을 넣고 20년 전에 50 억씩 그러니까 크게 투자했던 분이죠.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거라 생각하면서 맨날 선물 매도를 하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뭐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그래서 선물 매도 쳐 가지고 큰 돈을 번들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하겠냐. 그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주 급격하게 이 리스크를 전쟁이 확전이 돼 가지고 급격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보는 관점. 이런 관점을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주식도 채권도 뭐 달러도 안전자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 있긴 있겠네요. 금. 안전자산이란 건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제가 약간 편하게 웃고 이제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폭탄이 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것 같았고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주식을 들고 있거나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거나 전쟁이 나는 상황에서는 다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극단적인 상황은 전제하지 않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유가 얘기에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지금 질문 주신 러시아 제재로 인한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달러인데스는 97포인트 레벨에 있습니다. 소위 그 달러가 안전자산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좀 올라온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1207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원화가 달러 대비 1207원까지 올라오고 달러 인덱스 97포인트 레벨이고 WTI가 110원, 10달러까지 갔었고 그리고 10년 만 국제 수익률이 2% 가까이 가고 시장이 그러면 완전 폭락해야 돼요. 이 지표들만 보면. 그런데 생각보다 잘 버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월에 미국 시장은 급락했다가 반등을 주었지만요. 우리 시장은 1월에 반등하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내리 하락했어요. 그래서 금방 그 음봉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반등의 기회를 놓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왜 이렇게 반등을 못했냐? LG에너솔루션이요. LG에너솔루션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왜 그랬느냐? 2월에는 우리 시장은 플러스였습니다. 해외 시장은 다 마이너스였는데 중국하고 우리 시장이 2월에 플러스였거든요. 그것은 시장에 1월에 급락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했어요. 2월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제 앞으로 움직일 거예요. 왜 최근에 보면 디커플링 됐었잖아요. 오늘 미국이 빠졌는데 오늘 지금 볼까요? 오늘 지금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4 아침 빠졌다가 반등 시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다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선물 3분봉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선물 이걸 5분봉이고요. 보면은 반등 시도를 하지만 반등을 해내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하고 좀 같이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태까지 디커플링 된 거는 1월에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이러고 지표들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은 유가가 급등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락하고 이번 주에 가장 다이내믹한 것은 국채 수익률이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 갔다가 1.7% 갔다가 2년 만기도 2.6% 갔다가 1.3% 갔다가 1.5% 갔다가 하루에 15% 20%씩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엄청나게 급등하게 생겼었고요. 시장의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확전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후유증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월 한번 반등을 했었죠 미국이. 그런데 그도 왜 그랬냐면 파월 의장이 지금 연임되면서 청문회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언해서 3월에 그 다음 주에 있죠. 15, 16일 날 FOMC 회의에서 50bp 빅스텝 그렇게 하지 않고 25bp 인상하고 그리고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 후에 천천히 하겠다. 전쟁 상황에 대해서 연준은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22년에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지 않겠냐. 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했어요. 그날 급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다시 밀렸죠. 왜 그랬냐? 똑같이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지금 똑같은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뭐냐?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월가에서 많은 자료들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어떤 걸 걱정하느냐?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부각이 되면서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8, 2년 만기 1.5, 그럼 0.3%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시장이 하락한다.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자, 미국 시장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요번 오미크론이 후유증이 좀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하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큰 증상은 없었지만 좀 피곤하고 그리고 목이 계속 잠깁니다. 그냥 계속 감기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텍스트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나스닥 차트 보세요. 이제 걱정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엘리엇 파동 이론 얘기를 할 때 1월에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로 해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반등 시도를 하다가 이거 넘어가면 이제 좋아질 거야 그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2차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거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1차 폭이 크면 2차는 좀 작고 또 2차가 좀 작게 하고 2차가 좀 작으면 3차는 더 클 수도 있고 이제 이 전체를 가지고 1차, 2차, 3차를 낙폭을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전체가 얼마인지는 사실은 모르죠. 이 전체가 얼마인지는 우리 가치 분석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초 분석에서는 1차 하락 후에 반등, 2차 하락 후에 반등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온봉을 발생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역시 지나고 나면 기초 분석이 늘 맞더라.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3차 하락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 요만큼일지 모르지만 요 한 번 3차 하락 한 번 더 있고 나서 반등 줬다가 이렇게 안정화 되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한 번 3차 하락 요것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전체적인 심리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아주 단기 매매에 성행하기 때문에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맨날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뭐 굉장히 센 겁니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은 파월 의장 얘기로 인해서 하루에 8% 오르기도 하고 어제는 또 4% 빠지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신고가 근처에 있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신고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근데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죠. 소위 말하는 커비드 핸들 모양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 뜨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 97달러 있잖아요. 97달러를 넘어가면은 소위 커비드 핸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거 지금 직선이니까 그리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컵에 완성시키고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 손잡이 부분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면은 커비드 핸들에서 굉장히 세게 가요. 이 종목들이. 윌리엄 오닐이 좋아하는 그런 차트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겠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로텍, 뭐 SDI 이런 애들이 다 뜰 거예요. 얘들이 같이 가면서. 어제 우리 시장이 강했잖아요. 지금 밀리고 있지만 어제 강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미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로텍,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거 다 떴죠.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황을 볼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금리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나 전문가를 통해서 들으시니까 혼자 너무 그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가 핵심인가만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가장 핵심은 금리와 환율이에요. 금리와 환율. 그런데 그 시기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어쩔 때는 맨날 CPI만 얘기하고, 어쩔 때 맨날 유가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어떨 때 맨날 고용지표만 얘기하고, 매주 고용지표가 어떻게 되냐,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마다 그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지금 리세션 우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매일 핸드폰에다가 그걸 저장해 두세요. 내 관심 종목 삼성전자, 뭐 현대차, 내 관심 종목만 넣지 마시고 거기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제가 그래서 매일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방송할 때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항상 메인 화면에 얘부터 써놓잖아요. WTI 달러 인덱스 원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얘를 이렇게 써놓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매일 그것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섹터별로 볼 때 우리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어제처럼 대형주가 움직여주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형주들이 잘 안 움직이죠? 한번 이거 뭐 순서 상관없이 그냥 보고 넘어갈까요? 삼성전자 보시면 어제 좀 올랐다 다시 음봉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1월 말에 내려갔던 데서 우린 깨지고는 않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 세게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렇고요. 삼성전기도 보세요. 박스권은 그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성전기도 그렇죠. 그리고 LG전자도 그러고 있고요. LG노텍은 조금 세죠. 상대적으로 뭐 이유도 있고 뭐 그리고 올라가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걔도 아무튼 간에 2월에 보면 이렇게 박스권에 있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해야지만 얘들이 올라가야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야지만 지수가 안정이 되고 그래야지만 중소형주도 힘을 내서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이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보면 확연하죠.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반등. 이걸 봐서는 지금 3차 하락이 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반등, 그리고 3차 하락이 여기이든
만약에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됐다. 그럼 추세 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살짝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 엘리엇 파동을 끝나고 추세 전환하는 직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요게 발생이 되면 이게 진짜 매수 신호이거든요. 이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끝나고 뭐 3월 말이나 4월에 이런 게 나오지 않겠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는 거거든요. 요걸 확인해야 되는데 크로스 항상 시황을 얘기할 때는 지금이 고점이냐 지금이 저점이냐 이렇게 할 때 크로스 체크 합니다. 크로스 체크. 이 크로스 체크를 뭘로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다른 어떤 이슈에 의해서 올라온 종목 빼고 우리 빅테크나 아니면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얘가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가 75달러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에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박스권에 있던 종목들이 그걸 돌파할 거고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거예요. 심플하죠?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2년 만기 국제 수익률 미국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위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빅테크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빅테크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미국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기다려 보자고. 이제 다 왔어요. 어떻든 듀데이트에 많이 왔습니다. 이벤트 데이, 듀데이트라고 하지 않고 이벤트 데이라고 해야겠네요. 지금 다음 주가 3월 10일이 목요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선물에서 동시 만기가 이제 다음 주에 있고요. 그러면 15, 16은 그 다음 주에 있네요.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1, 2주 사이에 시장은 안정화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이 날 건데요. 안정화되는 쪽으로 보는 견해가 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 날로 빨리 끝내지 못하고 저러고 있고 대러 제재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돌아설 수 있겠냐 그러거든요.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악재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락할 것처럼 느껴지고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계속 상승할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1월과 2월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급락에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우리 시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2.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4.5% 상승했어요. 코스피는 급락 후에 하단에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3중 저점 후에 직전 고점 부근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감적으로 2% 4% 지수도 올랐지만 우리 체감적으로는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 아니면 시장이 좀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진 이유가 있습니다. 매크로 시황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이 소위 전쟁 관련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섹터의 정유와 가스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방위산업 쪽도 많이 올랐고 비철금속, 조선기자재, 풍력 이런 것도 올랐는데 보시면 에너지하고 방어산업하고 방위산업이랑 비철금속 이런 쪽은 직접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조선기자재, 풍력, 태양광, 2차전지 얘네들은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내전은 계속 만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 가스관, 송유관이 아닌 LNG선, 배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천연가스와 그리고 오일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 대체에너지 다시 한번 박차를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체에너지의 풍력의 대표 종목인 CS 윈드, CS 베어링 뭐 이런 것들이 막 단기에 막 더블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2차 전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메타버스, 원전 이런 건 뭐냐? 그러면 메타버스는 단기 급락했죠. 저점 매수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올랐고요. 원전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대선 이후에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얘기들을 지금 막 꺼내놓고 있어요. 워낙에 전쟁 나고 뭐 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 자원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의 특징은 뭐냐면 자동차가 오랜만에 한번 올라왔어요. 자동차 부품이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L전자, IT 대우주가 반등했다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차트를 볼까요? 아까 잠깐 언급을 미국 시장 보면서 같이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차트는 다릅니다. 지금 미국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굉장히 셌죠. 그래서 1월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1월에 월봉 가볼까요? 이게 지금 1월, 이게 1월이에요. 1월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10.56% 하락했네요. 코스닥은 15% 하락했어요. 저점이 마이너스 19%였습니다. 한 20% 빠진 거예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 미국 가볼게요. 미국에 여기 뭘로 해볼까? S&P 500으로 비교해야겠죠? 코스피를 비교를 하려면 이걸 보면은 지금 차트를 보세요. 얘네들 미국은요 급락을 했지만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2월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미국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이만큼씩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급락했다가 또 반등을 이만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봉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급락을 해서 반등은 못하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내내,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아직도 한국장에서 매매하고 있니? 한국장에서 떠나야 돼. 한국 시장은 망해버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험담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1월 달에.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1월 달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2월에는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1.35%였어요. 제가 지금 그 시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더 빠졌어요. 추가적으로 빠졌거든요. 이런 차이가 생겼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은 일봉으로 다시 가볼게요. 지금 요 그림이 있죠. 하락했다가 반등 주고 하락했다가 반등 주고 그랬으니까 이 아랫꼬리가 달린 거잖아요. 즉 지금 하락과 반등의 추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를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이 잘 맞더라. 그러니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요번에 한 차례 더 저점 확인 하러 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차트리스트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더 한 차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점 매수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는 종목별로는 이제 살 때가 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은 보세요. 우리 시장은 1월에 급락했다 반등이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은 일봉상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급락 후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박스권에.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미국은요 빠졌다가 반등했다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은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다들 얘기를 한 거예요. 코스닥 지수 역시 그렇습니다. 더 확연하게 나타나죠. 폭락을 했다가 반등이 세게 나타나지 않고 하단에서 반등했다가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직전의 고점 근처에 지금 와 있거든요. 925포인트 근처에. 이게 925포인트를 돌파하고 넘어섰을 때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 혼자 925포인트, 95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들이 돌파하려면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LG 이노텍, LG 전자 다시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삼성전자 얘네들이 있잖아요. 삼성전기 얘들이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서야지만 코스피가 안정화돼야지만 코스닥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걸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럴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 횡보 박스 구간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요. 일단 시황 전반적으로는 이런 흐름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섹터, 직접 투자에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 이슈, 뉴스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것을 하나하나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1차 협상 결과 없이 끝나고 2차 협상 했는데 2차 협상에서도 민간인들이 이동하는 경로 요것만 빼고 거기는 우리 포타 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그것만 얘기해 놓고 또 뭐 별로 합의가 없었어요.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지난 28일 이후에 증권 파생시장 폐장해갖고 거의 뭐 거래가 없고요.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고 해외 송금 금지, 외국계 자금 펀드 매매 금지, 미국 상장 러시아 기업들 거래 중지, 러시아 관련 ETF 거래 중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번 주에 나온 얘기들 중에는 가장 센 것들은 이런 거죠. 애플이 러시아 아이폰 판매 중단하면서 애플페이 그리고 애플에서 제공하는 앱 서비스 중단한다 그랬고 구글도 유튜브 업로드 차단하고 구글 지도 이런 거 다 중단한다. 줌, 트위터, 페이팔 이런 데 앱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디스사가 신용등급을 6단계 강등해서 정크펀드까지 러시아를 지금 신용등급을 강등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MSCI 이머징 마켓에서 러시아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러시아가 지금 뭐 전 세계의 서방 국가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삼성에서 삼성페이 이런 거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차단하고 있는 거라서 실제로 정치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전쟁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되든 그걸 이제는 떠나서 러시아 이거 이러다 이제 중대한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소위 디폴트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리고 길어지면 이거 올해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될 거라고 봤는데 그리고 각 기업들의 이익도 좀 감액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경기가 정말로 글로벌 경기가 한 차례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요. 그렇죠? 그런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또 러시아발 병목 현상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여튼 간에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원하는 방향이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끝났어요. 그래서 시장이 거기서 화답하면서 반등할 수 있겠지만 곧바로 시장에서는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둔화 요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나갈지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나가야 될지 이게 중요한 건데요. 가장 베스트는 뭘까요, 여러분? 가장 베스트는 물리적 충돌이 끝났어요. 러시아의 제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있어요. 근데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 있고 천천히 ECB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요. 근데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하는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경기 부양 정책에 합의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미국 그 합의됐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중국이 있죠. 중국과 미국이 공이 이번 전쟁 후유증을 돌파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 즉 연준 중앙은행발 유동성 보강이 아니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이 행정부로부터 나오면
행정부로부터 나오면은 그러면 실제로 경기는 좋지 않아도 그 정책의 효과가 앞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서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예요, 여러분. 이게 베스트예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이게 계속 끌면서 실제로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정책이 애매하게 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 못하면 시장은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다를 양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MSCI 이머징 마켓에서 러시아를 제외한다. 3월 9일 장 마감 후에 리밸런싱. 우리나라가 3월 10일 날이 선물에서 동시 만기예요. 3월 11일 날은요. 3월 10일 날은 우리 코스피 200 그리고 BBIG 많은 지수들이 있죠. 이 지수들에 속한 종목들의 리밸런싱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다음 주 후반은 우리나라의 수급적 요인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데이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 전에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대형주를 강력하게 매수하거나 강력하게 매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이 기간이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썸네일에 타이틀에 이렇게 막 써놓는 것 같던데 저는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있으니까 저도 얘기를 해보면 외환변동성 확대, 경제 제재 등으로서 투자 부적합 시장으로 판단돼서 MSCI 이머징 마켓을 러시아를 제외한다는 거죠. MSCI 이머징 마켓의 러시아의 비중은 이론적으로 3.2%고 트레이딩 비중으로 약 2.7%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좀 작게 잡은 데는 4천억 정도, 좀 많게 잡은 4천억이 아니라 8천억 정도, 많게 잡은 데는 한 4조 정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으로 한 1, 2조 들어온다고 우리 시장이 확 바뀔까요? 하루에도 어떤 날은 1조, 2조 팔기도 하고 1조, 2조 사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대형주의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요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중간에 오타입니다. 한국이 2%가 아니고 12%고요. 그런 것들로만 작용을 하는 거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시장이 정말 좋아. 요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유는 우리 미역협회에서 통계 난 자료를 보면은 가장 수출에 타격을 받는 쪽이 어디냐? 자동차 부품, 화장품, 합성수지 쪽이다. 그래서 이쪽이 실제로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반등일 뿐이지 좀 더 이거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한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원유, 화학 요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소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데도 있고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테마가 이루어지고 그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이러잖아요. 요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시장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우리 이런 투자의 그룹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미래의 주가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다. 이런 말장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상으로 회귀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고 주식시장이 특히나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냐 아니냐 요걸 항상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가 그리고 뭐 나프타 가격, 유연탄 가격, 천연가스가 뭐 하루에 60% 오르고 막 이런 게 정상이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 증언을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3월에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 후에 하겠다. 대차대조표 조정은 약 3년 정도 소요가 되니 천천히 하겠다. 전쟁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연준은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고 현재 완전 고용 상태이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정점 후에 완화될 것으로 본다. 연준의 목표는 과열의 소프트 랜딩이다. 맨 마지막 말이 뭐냐면요. 연준의 목표는 경기가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요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린 파월 의장의 청문회 증언 있죠. 이건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고 아니면 써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써놓으셔야 돼요. 연준의 목표가 과열의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요 방송을 제가 언제부터 했죠? 계속 꾸준히 제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건데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상이 이렇게 된 건 어쩌면 전쟁까지도 근데 전쟁은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게 뭐 돈을 막 풀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뭐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그 주가도 130%나 단기간에 올라버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30% GDP 성장률이었다 플러스 20%로 가고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는 모두 다 원인은 팬데믹 때문이에요. 원인은 다 팬데믹 때문이에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GDP 성장률 자체가 올라갔거나 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부분들 이게 정상으로 회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뭘 보고 이 얘기를 계속 했냐면요.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 좀 짧게 하려고 제가 빨리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S&P 500을 보여드리면서 쭉 제가 이걸 그면서 시장이 08년도에 리먼 부도라고 그때 사태 이후에 이렇게 올랐어요. 거기서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이 각도에서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올랐어요. 이 각도로 쭉 이으면 이 정도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로 다시 돌아오는 주가는 이런 거잖아요. 주식의 각도론 여러분 공부하신 분 계세요? 이게 정상적인 궤도예요.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면 다시 오르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밑으로 가면 다시 오르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선 사야 되고 우선 팔아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소프트 랜딩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급격하게 폭락을 하는 것 이걸 하드 랜딩이라고 하는 거죠. 하드 랜딩 하는 거죠. 연준의 목표는 소프트 랜딩을 시키는 게 목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월 의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지금 뭐 다음 분기엔 또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지만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 얘기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자, 개별 종목 이슈로는 어제 LG로텍이 7%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삼성전기는 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카가 어딘지 발표 안 했습니다.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삼성전기 아니면 LG겠죠. 한국의 FCBGA 기판을 애플카에 탑재할 건데 애플카는 2024년, 2025년에 나오는 거예요. 벌써부터 왜 이러느냐. 향후에 기판 부족이 예상이 된다.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기차만이 아니고 이제는 앞에 뭐가 붙는다 그랬죠? 자율주행 전기차인데 자율주행 전기차는 이제는 점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아직 내연기관차가 많고 저도 아직 내연기관차인데 전부 다 이제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이
소위 공급 부족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애플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게 한국 업체와 TFT 구성을 하고 있다. 꽤 진전이 됐어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저거 괜히 나온 얘기 아니야, 뻥 아니야, 오보 아니야, 뭐 이랬거든요.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업체 TF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샘플리 신뢰성을 시험을 통과했다 이러죠. 이거 만드는 데가 기판 만드는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심텍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딱 두 군데죠. 삼성전기와 LG노텍. 그래서 이들이 증서를 이미 한다고 발표를 했죠. LG노텍은 얼마 한다고 그랬죠? 4,130억. 그리고 삼성전기는 1.1조 1천억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나오겠죠. 그 중에서. 근데 뭐 어딘지는 얘기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애플양 카메라. 왜요? 자율주행 카메라가 중요하니까. 기판, 배터리, 애플카가 나오면은 이거는 전 세계 시장, 특히 우리나라의 이쪽 관련된 섹터는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이 지금 카메라, 기판, 배터리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애플카가 나오는 즈음 되면 10배짜리가 나올 거예요. 10배짜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요 관련된 종목들은 늘 보고 계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가 아닌 앞에 자율주행 전기차 이렇게 자율주행 전기차가 어디서 제일 빨리 만들까요? 인텔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모빌아이 그리고 테슬라도 준비하고 있고 애플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인텔보다는 애플과 테슬라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지금 전부 다 이게 언제 나와?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준비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애플이나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벌써 우리가 가시화되면 관련 종목들은 이미 많이 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폴더폰이 예상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 라는 뉴스 때문에 거의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우리 그 시장을 좀 약하게 보는 사람들이 맨날 얘기할 게 뭐냐면은 무역 적자가 지난 12월과 1월에 연속 2개월 무역 적자였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계속 나는 즉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수출은 줄어들고 증가율이 줄어들고 이래서 우리 시장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무역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입 물가도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요. 신문을 보면은 소위 그 지금 현 정부랑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은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늘어서 수출은 별로 안 늘고 수입이 왕창 늘었다. 퍼센테이지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하는 적도 많이 있고요. 또 뭐 좀 우호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 정책색을 언론이 왜 정책색을 내놓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색들이 있어요. 그 정책색들이 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색들의 이제 한쪽은 또 하는 쪽은 이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죠. 수출이 많이 늘었다. 수입도 많이 늘었지만 수출이 많이 늘어서 다행스럽게 무역 흑자가 됐다. 이런 건데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번에 2월에 수출입 동향을 봤더니 미국이 20%, 중국이 16%, 유럽이 8.6%, 아시안이 38% YOY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년 동월비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이 16%, 유럽이 8.6%예요. 중국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 있구나. 아시안의 비중이 늘었구나.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이 절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줄었는데 수출 잘했다. 우리 기업들이 정말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주요 포인트는 중국과 유럽이 비중이 작잖아요. 제가 중국 얘기 요즘에 자주 하는데 공교롭게 중국이 만약에 정책이 나와서 경기부양 정책이나 이런 게 나와서 중국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유럽이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훨씬 많이 늡니다. 훨씬 많이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엔캠
지금 제가 지금 시황 얘기하고 있는데 엔캠 얘기하신 분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엔캠 물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분 아닌가요? 엔캠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이거 계속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좋게 봅니다. 엔캠도 좋게 보고 전반적으로 삼성 SDI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근데 고생스럽죠 지금요. 삼성 SDI는 더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근데 얘네들이 못 오른 이유 중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말로 그냥 재밌자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금쪽 같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니까 뭐 진행을 떠나서 방송 진행을 떠나서 그냥 중간에 생각나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잠깐 빗나가지만 얘기를 하는 건데 얘들이 특히 1월에 더 많이 빠지면서 얘 지금 삼성 SDI 보면은 1월에 급락했잖아요. 이렇게 더 많이 빠졌던 거는 뭐냐면 LG엔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LG엔솔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1월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 금리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LG엔솔루션 얘기가 이제 그게 영향을 가장 첫 번째 많이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LG엔솔루션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따 시황 대응 전략 회의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1, 2부를 안 누르고 그냥 쭉 해가지고 한 1시간 2, 30분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면서 거래하는 선물이나 ETF하고 지금 현재 코스피 200하고는 서로 괴리가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LG엔솔루션이 들어왔을 때를 맞춰가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LG엔솔루션이 코스피 200이 전체가 100인데 얘가 이만큼 들어와. 그러면 이만큼 빠져나가야 돼서 딴 쪽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대형주만이 아니고 아까 엔캠 얘기하다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에 있는 대형주, 2차전지 속한 종목들, ETF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200에 있는 대형주들이 몽땅 다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가 LG에너지솔루션 때문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때문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이 수급적 요인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거기 지수에 들어가고 그러면 롱숏 펀드들이 또 공매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정상화돼야지 그러면서 이제 살려면 사고 팔려면 팔고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지금 현재 비정상 상태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BBI 지수가 3월 11일 날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다음 주에 엄청 중요합니다. 3월 10일이 동시 만기일이고 3월 11일 날 BBI 지수가 이제 구성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코스피 200 변경 지금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도 그때 바뀝니다. 코스피 200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들린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LG에너지솔루션 이거 공매도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요. 그래서 사실 또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는 쪽도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아무튼 3월 11일 날 BBI주 지수 이것도 이제 수급상으로 많이 변하는데 BBIG 뉴딜, BBIG 2차전지, BBIG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있는데 편입되는 종목은 아프리카TV,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에 LG에너지솔루션. 보세요. LG에너지솔루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 들어가니까 BBI 뉴딜에서 더조비전하고 LG화학이 빠진다. 2차전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들어가니까 LG 솔브레인 빠진다. 이러는 거예요. 바이오에서는 SD 바이오센서가 들어가고 녹십자가 빠지고 인터넷에는 다날, 디오유, 카카오페이가 들어가고 KG 인시스, 에이지테크, 서진시스템이 빠진다. 게임에서 위메이드가 들어가고 웹젠이 저 오타가 있습니다. 뒤에 죄송합니다. 웹젠이 빠진다. 근데 보시면요. 얘네들 종목 중에 이 중에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 해볼까요? 실전적으로 서진 시스템 저는 서진 시스템 역시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요번에 대규모 증설을 했습니다. 저 CB 발행을 했어요. 근데 거의 영구채로 발행을 했어요. 30년 만기인데 30년 돼서 서진 시스템에서 원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하면 60년이고 한 번 더 연장하면 90년이에요. 영구채죠. 거의.
연구체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뭔가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오늘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2천억인가 발행했죠. 근데 시가총액이 6천억분이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6천억을 발행을 했고 이익도 뭐 많이 나고 600억 나고 뭐 올해 더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얘 못 가요. 왜 못 가냐? 볼게요. 어딨나 0419. 자, 이게 서진 시스템의 수급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화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관 여기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 쭉 계속 사잖아요. 개인은 맨날 사요. 외국인도 거의 매일 샀습니다. 근데 기관이 거의 매일 막 8만 주, 5만 주, 10만 주씩 계속 팔았어요. 언제부터 팔았냐? 이거 도대체 언제부터 판 거예요? 기관들이 이거. 정말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실제로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판 거는 2월 3일서부터 계속 팔았네요.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기관 계획 그럼 누가 팔았나를 볼게요. 옆으로 가서. 자, 투신도 팔고 있지만 연기금 보세요. 연기금과 사업펀드. 이거 계속 팔고 있잖아요. 얘들이 왜 매일 이걸 파느냐? 왜 파느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지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와 추종하는 ETF들은 얘가 빠지니까 그냥 빼는 거예요.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기계적인 겁니다. 기계적인 거. 그래서 그러면 빠졌다는 얘기는 BBI 지수 구성 종목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고 이걸 구성하냐 그런 게 아니고요. 유동성 그리고 시가총액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편출된다고 해서 그 주식이 LG화학이 나쁜 주식, 녹십자가 나쁜 주식이냐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반대로 편입이 되면 수급적으로는 좋아지는 건 맞죠. 그렇죠? 수급적으로 좋아지는 건 맞아요. 편입이 되면은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전체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주식을 또 사야 되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 정도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LG엔솔과 SK온, 삼성 SDI가 공격적으로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부장 이쪽도 우리 반도체 소부장이 있듯이 2차 전지 섹터의 소부장이 있잖아요. 여기 소부장들이 결국은 수혜가 있지 않겠냐. 특히 지금 이거는 공장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비주가 가장 수혜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장비 하나기술, 원익 P&A, PNT, M 플러스, 뭐 CIS 이거 뭐 제가 쓴 게 아니니까 그냥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검사 장비에 엔시스, 이노메트리, V원텍, 인테플럭스 이런 종목들이 이건 수혜를 입을 거고 계속 수익이 늘어날 거다. 이런 보고서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드하고 애플은 뺄게요. 뭐 빼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시장 전망 2월 28일에 있었는데 이거 중요해서 이거는 말씀 좀 드릴게요. 반도체 주간 판매를 매주 세일즈를 체크를 해봤더니 2020년 이후에 여전히 잘 팔리고 있더라. 왜냐? 여전히 공급보단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팬데믹 이후에 반도체 재고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재고가 많은데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거니까요. 이거는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당장 필요할 때 반도체를 사도 되는데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내가 필요할 때 못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재고를 엄청나게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비 재고가 많기 때문에 당장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예비 재고를 확보하면서 그걸 쓰고 있을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반도체 재고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안 팔려서 재고가 늘어났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 재고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2020년도에는 12%, 21년 37%, 올해는 23%의 설비 투자의 증가율이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아까 제가 선진 시스템 얘기할 때도 그랬죠. 그리고 2차 전지 얘기할 때도 그랬죠. 설비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어떤 바보가 기업이 수요가 없는데 공장 짓고 설비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실패는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내가 설비 투자를 하고 공장을 막 졌어요. 막 졌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너무 공장을 많이 져가지고 가격이 다운돼. 그래서 고정비, 설비 투자한 그 비용을 못 빼. 이런 실수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이게 증설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가격이 폭락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 이전보다 가동률을 봤더니 상당히 높아졌더라. 지금보다 더 가동률이 높아져? 이러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가동률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가동률에 대해서 하나 둘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요. 오늘 보면요. 자동차 부품 중에 정말 자동차 부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SA라는 주식 엄청, 이 회사 되게 좋습니다. 이 회사도요.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여러분, 이런 좋게 좋은 회사들은 이걸 종목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자산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 외국계 펀드에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6%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는. 주가를 떨어져도 갖고 있어요. 왜요?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졌어요, 이게.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틀 정도 올랐죠. 아, 자동차가, 현대차가 올랐으니까 얘도 올랐어. 그게 아니고요. 얘 뉴스를 보면요. 뉴스를 어디서 보더라? 현재가를 보면 뉴스가 나오나요? 잠시만요. 얘 현재가 가보면요. 여기 보세요. 현재가의 뉴스 보면 여기 두 번째 나왔죠. 3월 4일날. SL 가동률 저점 통과. 가동률을 저점 통과한다.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생겨서 쉬고 있다가 더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 생산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반도체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쉬고 있었다. 그러면 이 공장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고 이러면 가격이 다운되고 뭐 이런 걱정들을 할 텐데 지금 가동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반도체 증설 있을 것이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반도체 산업협회 물론 자기네 산업이니까 얘들이 좀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런 거 좀 감안해야겠지만은 반도체 산업이 나쁘지 않다. 올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뭐냐면은 2차 전지에 아까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장비 부품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인텔도 원래 200조 여기다 1000조까지 지금 공장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공장이라든지 장비 라인이 증설되면 부품 장비 회사들 그 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얘네들이 가장 수혜를 입어요. 그 기업보다. 왜냐면 이게 급격하게 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쪽이 하나도 안 움직이죠. 이번 주 내내. 아, 맨날 박 부장님 그쪽이 뭐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도 얘기하고 있고 IT 하드웨어 얘기하고 있고 자율주행 전기차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주가는 맨날 보면은 뭐 고려아연 가고 어? 뭐 조선주 가고 주가는 그쪽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고민이 실전적인 고민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3프로에서도 하고 했지만, 그거를 매번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 아니잖아요.
소위 트레이더, 단기 거래하는 트레이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전체 시황은 항상 중요하고요. 전체 시황은 중요하고 그 시황 속에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섹터를 선정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제 강의 들으셨죠? 시황부터 그 다음에 주도 섹터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를 선정 그리고 섹터 쪽에 주도 종목을 선정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SL 말씀드렸는데 SL이 그러면 좋은 회사인데 많이 빠졌는데 그냥 사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 타이밍은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장투가 어려운 이유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타이밍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타이밍이 어딨냐, 그걸 어떻게 맞추냐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무작정 들고 간다고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방송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시고 하면은 그런 설명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야겠네요. 이거 뭐 한 2, 3일 지난 거긴 하지만 코스피 939개, 코스닥 1532개 종목 중에서 코스피는 411개, 43.7%, 코스닥은 583개, 584개, 38.1%, 평균 40.3%, 전체 종목 중에 무려 995개, 1000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삼성 SDI 보여줬지만 카카오, 네이버 뭐 한번 가볼까요? 다 52주 신저가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네이버예요. 네이버. 52주라고 하니까 1년 신저가 얘기하는 겁니다. 1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볼 때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1년 신저가. 카카오. 삼성 SDI. 이게 다 신저가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런 뉴스를 왜 뭐 가슴 아프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고 왜 가져오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이들 종목이 이게 감익이 되지 않으면서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는 수급적 왜곡에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잘 오지 않는 좋은 기회이죠. 흔하게 오지 않은 기회인 거죠, 이번에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들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터닝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다음 주 전망 얘기할 건데요. 뭐 제가 3%에서 얘기했지만 증권사 리서치센터 보고서들 중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죠. 이베스 증권에서 우리 그 윤조 센터장님, 윤센이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저랑 대우증권에서 같이 근무를 해서 저하고는 친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강세론자였어요. 우리 윤조 센터장님 굉장히 강세론자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약세론 얘기를 했어요. 약세론 얘기할 때 처음 얘기할 때 제 기억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딱 꺾이는 걸 보면서 그리고 LG와 꺾이는 걸 보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꺾이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걱정이 된다. 이거 얘네 꺾이는 게 그냥 꺾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작년 1분기, 2분기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좀 약세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송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여기서 여기가 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차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폭은 좀 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수와 상관없이 이제 종목은 종목별로는 좀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베스증권의 리서치센터의 자료가 엊그저께 나온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주식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기 확장 사이클에 대해서는 물론 어렵습니다. 경기 어려울 거야. 경기 둔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주식을 사려고 하느냐? 왜 사려고 하느냐? 리스크가 커서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상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야 전쟁 끝나고 둘이 합의 보고 그리고 뭐예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CPI나 PPI가 이제 2개월 연속 이제 하락하고 이렇게 안정화되면은 나 시장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거라는 거예요. 늦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크게 떨어지는 않을 거라는 상황이 됐어. 이런 상황 속에서 리스크로 인해서 빠진다면, 전쟁으로 해서 빠진다면, 그것으로 사서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지.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요. 해야지. 향후에 이제는 저점을 찍었으니까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경기도 좋아지면서 추세 상승하면서 나는 3,000포인트, 3,300포인트, 3,500포인트 기다려야지.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사라 팔아라고 하지 않고 하자라고 얘기한 건 많은 걸 내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도도 할 수가 있겠죠. 매수도 할 수가.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 전쟁도 나오고 막 폭락하고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시장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뭘 사야지 뭐 단기적으로 사서 이익 실현을 하든 손절을 하든 팔고 이렇게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많았는데 이제 시장 참여해서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 중에서 나는 어떤 걸 할까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점은 되지 않았냐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경기 확장 사이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리스크가 축소되는 걸 확인하면서 사면 늦는다. 리스크가 클 때 매수해서 그것이 소멸되면서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그냥 바로 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움증권에는 악재라는 족쇄를 풀어가는 시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 후에 비관론이 강화된다는 것은 오히려 단기 반등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토요일을 그렸을 때 각도론 얘기할 때요. 비정상적인 각도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상으로 되돌려 오려는 회기성을 갖습니다. 회기성을 가져요. 그 회기성을 바라보고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대신증권 좀 비관론 쪽으로 좀 약세론 쪽의 내용을 많이 썼죠. 원래 그 2,600포인트 정도를 저점 라인으로 올해 봤는데 낮췄습니다. 2,500포인트대로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포인트 아래는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지수라고 판단한다. 저점은 언제쯤 될 것 같냐? 3월 중에 올해 2022년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 얘기는. 올해 2022년 연중 최저점이 3월 중에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월 중에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3월 10일 동시 만기, 3월 15일 16 FOMC 회의, 중국 양회 종료 3월 4일 5일 시작하니까 한 일주일 하니까 3월 12일쯤 되겠죠. 그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거래하는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있는지,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올해 이후의 시장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그걸 잊지 마시고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현금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조선주 막 오르고 뭐 2배 간 게 저게 2배 갔죠. CS 배럴이 거의 2배 간 것 같던데. 옛날에 제가 이거를 4,000원에 사가지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어느덧 이게 3만 원 갔다가 지금 다시 12,000원 갔다가 이거 딱 더블 났잖아요 지금요. 12,000원에서 지금 22,000원까지 요 며칠 사이에 이런 게 막 움직이는데 나 지금 삼성전자 들고 있어야 됩니까? LG전자 들고 있어야 됩니까? 답답해 죽겠네요. 반도체 부품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보면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거를 사는 게 맞을까요? 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맞을까요?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보세요. 밑에. 기관 외국인들 다 팔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거 외국인들이 지금 이거 조금 샀다가 7만 주 팔고 좀 샀다가 3만 주 팔고 기관은 그냥 내일이 팔고 있잖아요. 막 하루 8만 주, 6만 주씩 막 팔잖아요. 이렇게. 연기금은 뭐 매일 파네 이걸요, 지금. 이것도. 아, 이거 연기금 물려 있었네. 엄청 물려 있다가 지금 올라오니까 아유, 땡큐 고맙습니다. 그러고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릴까요? 소위 소위 시장에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선수들, 작전 세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선수들, 전문 트레이더들이 단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올라서 손실 보려고 아니죠. 얘들은 샀다가 팔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되는 거거든요. 즉 종목을 볼 때 지금 요거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3월 중에 연준 저점 통과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있는데 지금 움직인 거 쳐다보면서 내가 좀 답답하다고 얘를 툭 던져버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그게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금이 좀 있다면은 하는 건 맞지만 올해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서들도 나오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굳이 잘라서 저쪽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황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10일 날 우리나라의 동시 만기고요. 11일 날 시가총액별 지수 그리고 BBI 지수도 리밸런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사람. 선물옵션 동시 만기 주간에는요. 웬만한 외부 충격이나 외부 호재 악재 같은 건 반영 안 해요. 그냥 수급적으로 움직입니다. 기계적인 수급에 의해서. 다음 주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9일 날 수요일 날이 우리 대통령 선거일에서 휴장이에요. 하루 휴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 있을 연준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린다니 내린다니 이딴 말도 없을 거고 그런 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수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증권사들이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왜 나올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1월에 전부 다들 허둥댔죠.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1월에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LG에너솔루션의 영향력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급적 왜곡이 발생하냐,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느냐,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1월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틀렸습니다. 인정해야죠. 제가 생각하는 지수 하단이 틀렸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이 지나고 나서 2월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더 많이 빠진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LG엔솔도 있고 수급전 요인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의 부분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까지 가는 거 보니까 상당 부분 다 반영을 했더라. LG엔솔 부분은 이제 2월 10일 날 11일 날 다음 주 금요일로 이제 그 수급적 왜곡 현상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쟁이 난 거잖아요. 전쟁의 물리적인 요인은 그건 시간의 문제지 끝날 거 아닙니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3월을 이벤트 데이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하나의 걱정은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걱정할 만큼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거나 아니면 대러 제재가 너무 오래 가면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건 있어요. 이거 빼고 나서는 이제 여하튼간에 주식을 자, 네이버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올라가는 건 너무 보지 마시고요. 이거 제가 여기 오프라인 강의면 제가 오프라인 갈 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오프라인 강의면 손 들어보라 그럴 텐데 지금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이버가 지금 이 가격이 있는데 32만 원에 있는데 저는 카카오보다 다음에 네이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를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둘 다 같이 더 빠졌지만
이제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가 더 상대적으로 좀 다음에 올라갈 때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손 드신 거예요? 네, 손 들라고 한 거니까 손 하셨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네이버를 사고 싶으십니까? 사기 싫으십니까? 이렇게 손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사고 싶다고 손들 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네이버를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팔아야 됩니다라는 톤은 거의 안 들 거예요. 근데 사야 됩니까? 그럴 때는 아마도 손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일부분은 내릴 거예요, 다시. 이게 주식은 심리예요. 주식은 다 똑같아요. 뭐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주식은 올라가는 거고요.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주식은 더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 제가 강연회 때 이렇게 질문을 해서 확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는 지금 팔아야 된다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지금 사고 싶다는 많을 것 같고 지금 사야 됩니까는 반반일 것 같고 사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답은 뭘까요? 시황을 바라보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러면 이런 종목이 반등을 줄 거고 그런 이제 반등을 바라보고 지금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그래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분할 매수요. 분할 매수. 좋습니다. 분할 매수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에 다 사가지고 물리는 것보다. 근데 제가 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답은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이 종목은 최근에 매도 신호 2번뿐이 없었어요. 매도 신호는 기준이 뭐라고요? 거래량. 거래량이 언제 얘가 많았냐?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많았죠. 이날. 요거다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진하게 보여드려요. 여러분 딱 눈에 띌 텐데. 화면이니까. 이날 거래가 많았잖아요. 또 이때도 거래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날 이렇게 쫓아 올라가 봤더니 이게 며칠이에요? 9월 9일이에요. 이게 9월 8일, 이게 9월 9일이에요.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여기도 빠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이건 다 매도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래량이 어느 날 생겨요. 이런 거래량이 어느 날 생깁니다. 그러면서 양봉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사면 돼요. 이거 사고 싶었다 하더라도. 네. 이거 사고 싶으면 그날 사면 되는 거죠. 제가 장황하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시황 얘기하다가 지금은 1월에 금리 인상 우려, 유동숙소 우려로 급락을 했어요. 그럼 반등 시도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을 못했어요. 그러나 2월에 우리나라는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우리나라는 지금 만일 한 차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종목별로 봤더니 전체 1000개 중에서 40% 전체 1500개 중에서 아까 1000개 무려 40%가 10개 중에 4개가 52주 신저가더라. 그렇다면 비정상적으로 빠진 종목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매수의 관점에 서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반등을 해나고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 지금 반등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네요. 지금 보시면 선물 3번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매수할 때 이 선물을 보고서 삽니다. 내가 오늘 아까 네이버를 사고 싶어. 오늘 보니까 얘를 사고 싶어. 오늘 뭐 삼성전자 사고 싶어. 어제 LG 어떻게 셌는데 오늘 밀려? L전자가 셌는데 오늘 밀려? 그럼 나 그거 오늘 사고 싶어. 그러면 뭘 보고 사냐면 선물 3분봉, 5분봉을 놓고요. 얘 보시면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특이한 거래량이 하나도 없죠.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뿌리 못 가는 겁니다. 제가. 근데 얘가 진짜로 오늘 세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큰 거래량이 생기면서 양봉이 쭉 나면서 쭉쭉쭉쭉 뽑으면서 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날 사도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렇게 약하네요.
아까 제가 거래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장이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쟁 후유증, 전쟁 이후를 고려하는 시장으로 됐어요. 전쟁 이후에 걱정하는 게 뭐냐? 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걱정이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긴축의 속도와 폭이 바뀌지 않겠냐라는 거군요.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도 벌써 너무 많이 했어요. 뭐라는 거지. 그래서 조목조목 들어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나는 뭘 준비하겠다도 정리는 좀 됐어요. 저는 정리가 안 되는 말을 하기 싫어서 항상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더 심플하게 한 줄로 정리하면 뭐냐?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 불확실한 게 되게 많어. 그렇지만 악재를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끝나고 3월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면 나는 뭘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날 거냐? 뭘 사면 나는 수익이 날 거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뭘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본전을 찾고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이거에 모두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했지만 또 뭐 52주 신고가인 신저가에 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굉장히 힘드신 건 압니다. 알지만 뭐 공감을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좀 압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IT 하드웨어 있잖아요. IT 하드웨어를 가지고 분들은 반토막 나고 30% 마이너스 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IT 하드웨어 쪽을 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IT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남들은 반토막이 나는데, 남들은 30% 마이너스 하는데, 얘들은 10% 15% 정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요. 있다는 얘기는 이후에 곧바로 반등할 때 세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곧바로 세게 반등할 수 있는데 반등할 타이밍이 언제냐를 쭉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LG에너솔루션 리밸런싱 그때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 LG전자, LG노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를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도 여전히 종목 위주로 보자 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일단 1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자료들에서 발췌한 겁니다. 반도체와 금융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에서는 핸드셋 스마트폰 관련주 있잖아요. 거기가 모멘텀이 제일 좋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단기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는 비철금속이 어닝 서프라이즈이고요. 그리고 음식료도 괜찮다. 왜냐하면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항상 올해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리오프닝에 관심을 계속 보이자. 여행 레저 면세 화장품 엔터 음식료인데 사실 근데 여행 레저 뭐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시 빠졌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꾸준히 봐야 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흔히 아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뭘 보더라도 사실 IT 하드웨어가 들어있는 거고요.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IT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뭐 책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 맨날 이거를 보면서 전업 투자자가 아니냐. 전업 투자자들은 맨날 시세를 보면서 지금 뭐 올라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매수 타이밍 나오면 사야지. 매수 타이밍 팔아야지. 이러는 거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무슨 이걸 맨날 쳐다보면서 매일 사고 팔고 하는 우린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수익을 주는 거는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 그것에 맞게 연동하면서 그 기업이 변화하고 있고 그 기업이 변화하는 것을 추종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익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LG그룹에서 스마트폰을 버리고 태양광 사업 버리는 거는 정말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남들보다 좀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조금만 위험해지면 맨날 화의에 들어가고 관리조목 들어가고 개파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대놓고 욕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그룹이냐? 한화그룹, 한화그룹, 두산그룹 이런 데들 중견그룹에 속해 있는데 워낙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을 해놨고 돈만 쓰고 그냥 비용이 들어간 장치산업만 벌여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경기가 안 좋으면 그냥 안 좋아지고 이런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변신을 하면 안 좋은 것들을 버리고 안 좋은 것들을 버려내고 예를 들어서 두산이 요즘에 오르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못 믿겠어요, 솔직히. 뭐 좀 더 지켜보고 싶은데 요즘 두산이 이렇게 올랐죠. 두산중공 올랐고 원전 때문에 올랐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두산그룹은 두산건설 때문에 맨날 적자였습니다. 맨날 적자.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거 되면은 그냥 곧바로 불어나고 막 이런 그룹이었어요. 얘가요. 근데 두산건설을 떼냈죠. LG그룹에서 휴대폰 떼내고 태양광 떼내듯이 이 두산그룹이 두산건설을 떼냈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섹터로 신성장 산업에 주력한다. 그러면서 두산이 이름을 바꾼다 그러던데, 근데 이름도 제가 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도 되게 이상한 걸로 지었더라고요. 두산 한번 쳐볼까요? 이름 좀 뭐라고 할까요? 제 바램은 미래지향적인 좀 심플하면서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다? 이름을 바꾼다고 나오던데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두산 중공업에서 그랬나? 아무튼 지금 빨리 못 찾겠으니까요. 아무튼 뭐 사명도 바꾼대요. 이게 무슨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기업이. 기업이 변해야 돼요. 무슨 IT 하드웨어에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기업이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어디로 가는 변화냐?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예전에는 장기산업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살았어요? 포스코, 포항제철 예전에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중화학 있잖아요. LG화학, S-오일 대규모 장치 산업을 가지고 중화학 공업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제쳤다 그러면서 맨날 자랑하고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공해 산업을 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 자랑합니까? 안 하죠. 왜요? 다 중국이 1위예요. 중국이 다 1위예요. 산업 사이클은 각 국가마다도 이렇게 변하죠. 근데 모든 국가들이 일정한 똑같은 스타트에서 몽땅 출발해가지고 지금 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반도체 굴기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소위 4차 산업으로 가는 인터넷 시대를 갖고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가면서 새로운 산업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타이밍을 보면서 매일매일 사고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이쯤 되면서 그냥 신호가 나왔네 그럼 사. 그래서 뭐 올라가다 내려가다 시황 때문에 빠져. 근데 그런 거 걱정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양 산업이고 앞으로 이미래 이익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IT 하드웨어를 얘기한 이유는 IT 하드웨어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에 있는 소부장이나 반도체에 있는 소부장이 얘네들은 앞으로 이익이 중간에 힘들지언정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섹터이고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 이런 데서 일이 할 필요도 없고 또는 시장이 반등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거고 내려갈 때도 남들보다는 덜 내려간다. 그런 쪽에 종목을 찾고 관심을 계속 가져보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움직이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은 저쪽에 대형 IT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시잖아요. 또 삼성전자 웬만한 분들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뭐 그런 걸로 한다고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2시간 넘긴 건데 오늘 제가 1시간 안쪽으로 좀 꺼내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이런저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얘기가 좀 길어지고 합니다. 가능하면 물론 이거는 여러분께 시황을 얘기하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길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살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실수할 수 있고 그러면은 좋은 건 아니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말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꼭 주식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월 첫째 주 됐습니다. 3월에 이벤트 데이를 잘 마치면서 3월을 저점 대신증권의 분석처럼 3월이 저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가 믿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1월, 2월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이걸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웬만한 변동성이 나와도 뭐 별거 뭐 이 정도야 뭐 1월에 급락한 거 보면 앞으로 막 2% 3% 빠져도 뭐 이거야 뭐 여러분들이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한 차례 너무 강타를 맞았어요. 지금 맞은 것보다 더 아픈 강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좋은 댓글 올려주시고 응원의 말씀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